잘 될 때 기뻐 말고 안 될 때 슬퍼 마라.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여겨 추함의 존재를 안다. 선한 것을 보고 선하다고 여겨 악함의 존재를 안다. 유와 무는 서로가 있게 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존재하게 한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겨루어 보여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두드러지게 한다. 음악과 선율은 서로 어우러지고 앞과 뒤는 서로를 뒤쫓아 존재하게 한다. 도덕경 2장. 이는 노자의 방법론이자 자연주의를 직접 드러내는 구절이다. 이 문장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대론으로 모든 사물이 서로 대립이라는 관계 속에서 탄생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모든 사물은 상부상생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런 상반되는 관계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사물의 가치 판단 또한 끊임없이 뒤바뀐다. 유와 무, 어려움과 쉬움, 길고 짧음, 높고 낮음, 음악과 선율, 앞과 뒤의 변증법은 세상 만사 모든 현상이 대립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또한 그러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술술 풀리지만 어떤 때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이 깜깜한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심지어 별일 없는 하루 중에도 잠깐 기분이 좋다가 불현듯 갑작스럽게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노자의 변증법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상황과 감정 변화에 휩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순경과 역경의 모순 관계를 이해하며 세옹지마 전화위복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나온다. 역경에 처했을 때는 주위의 모든 것이 침이고 약이 되어 절개와 덕을 쌓게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순경에 처했을 때는 눈앞의 모든 것이 칼과 창이 되어 살을 녹이고 뼈를 깎게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한다. 사람이 역경에 처했을 때는 접하게 되는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치료하는 좋은 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역경을 이겨낼 의지를 단련시켜준다. 하지만 순경에 처했을 때는 주변의 모든 것이 의지력을 꺾고 무력화시키는 칼과 창으로 변하여 저도 모르게 몸과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며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생길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된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당연히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의지를 갈고 닦는다. 그리고 기회가 생겼을 때 이를 절대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켜 높이 날아오른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인품이 덜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환경에 놓이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타락하고 잘못되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빈부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순경과 역경 또한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을 유념하고 경계해야 한다. 노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좌절을 경험할 때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를 따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반대로 좌절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따져보라고 경고한다. 아무리 좌절이 닥쳐와도 자신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발끝을 딛고 높이 올라서면 조금 전과 다른 삶의 세계가 또다시 펼쳐지지 않는가? 춘추 전국시대의 자문은 초나라의 재상인 영윤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3번이나 영윤의 자리에 올랐지만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 3번을 그만두면서도 노여워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마음이 언제나 평온하기에 삶의 순경과 역경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자문은 마음 씀씀이가 관대하여 이런 일을 다투는 것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잃게 되어 있는 것은 얻으려 노력하여도 장담할 수 없고 이를 얻으려고 용을 쓰면 쓸수록 마음은 더욱 평정심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아무런 이득도 생기지 않고 차라리 그냥 내버려둔 것만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문에게 인생길은 언제나 탄탄대로 순경이었고 어려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잘 될 때도 기뻐하지 말고 안 될 때도 슬퍼하지 마라. 일이 잘 될 때 재앙이 도사리고 있으며 안 될 때도 복은 다가오는 법이다. 세상 모든 일은 서로 맞서면서 조화를 이룬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오르막도 내리막도 있으니 세움지마 전화위복을 잊지 말자.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려 있다. 다투지 않아야 화를 피한다. 남들과 다투지 않은 고로 천하에 그와 싸우려는 자가 없다. 도덕경 66장. 노자는 사람이 사심을 품을수록 자기 자신을 잃고 무엇을 하려고 욕심을 부릴수록 이루기가 어렵다고 했다. 만약 혼자서 온 나라의 사람들과 나라를 두고 다투거나 세상 모든 사람들과 천하를 놓고 다투려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반대로 남들과 싸우지 않고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바라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며 싸우지 않는 싸움으로 천하에 싸울 자가 없어질 것이다. 노자는 천하에 가장 다투지 않는 존재로 물만한 것이 없다고 보았다. 물은 만물의 생명을 보살피고 키워내는 덕행을 지녔다. 물은 세상 만물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나누어 줄 뿐 만물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 물은 세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모두를 위해 일하면서도 언제나 우위에 서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지 않는다.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오르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라는 말이 있다. 물은 영원히 불평등한 이 세상에서 기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래서 노자는 물을 다투지 않기에 천하에 다툴 자가 없으며 너그러운 포용력을 미덕으로 이루었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옛사람들은 물로 이루어진 바다와 흙으로 이루어진 산을 두고 상응하는 대구를 지어 수양의 목표로 삼았다. 오로지 물만이 아래로 흘러 바다를 이루고 산만이 자만하지 않고 하늘과 높이를 겨룰만 하다. 우리에게 손자병법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의 고대 병법서 손자에는 무릇 군의 형세는 물을 닮아야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손자는 최고로 이상적인 병법은 물과 같은 방식이라고 여겼다. 물은 그 속에 거대한 힘을 품고 있으며 정형화된 형상이 없이 담는 용기에 따라 계속해서 모습을 바꾼다. 그래서 손자는 물을 병법에 대입하여 전쟁을 치를 때도 물의 정신을 배워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과 같이 고정된 형상이 없으면 전투에서도 고정불변의 태세가 있을 수 없다. 적군의 형세를 살펴 자유자재로 전략을 바꾼다면 승기를 장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장수는 먼저 전략의 원칙을 세우되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거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상황의 변화를 보고 재빠르게 아군의 전술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 이런 탄력적이고 다변적인 전술은
적군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동시에 아군의 역량을 재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순한 성질을 띠고 있지만 소용돌이나 급류를 이루면 거대한 암석도 거친 나무 둥치도 아주 손쉽게 해치워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바둑고수인 다카가와 슈가쿠는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는 기전에서도 물이 흘러가듯 자유롭고 쉬운 대국을 펼쳐서 상대에게 두려움이나 위협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 고요한 파도가 덮쳐온 듯 일시에 그 힘을 발휘했고 순식간에 상대의 공세를 무너뜨렸다. 싸우지 않으므로 천하에 싸울 상대가 없다는 이치를 자유자재로 활용했던 것이다. 싸움을 피하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무엇과도 싸우고 다투지 않는 것은 결국 크게 이루기 위해 먼저 무의를 실천하는 것을 가리킨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는 엄연히 무의가 아닌 유의이며 무의를 통해 먼 훗날 이루게 될 무언가를 미리 내다본 생활 속의 철학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평탄한 길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늘의 뜻을 따르고 시대의 추세를 따르고 민심을 따르고 자기 본연의 성질을 따르면 절대로 상황에 휘둘려 허둥대지 않는다. 마치 대자연에 몸을 완전히 맡긴 원시인처럼 하늘과 운명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 보자. 인생이라는 망망대해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주동적이고 낙관적이며 자발적으로 운명의 뱃머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다. 춘추 전국시대의 법녀의 일화에서도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법녀는 월나라 왕 구천의 책사로 박학다식하고 병법에 정통하여 손자 장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었다. 당시 혁혁한 공을 올린 또 다른 책사 문종과 법녀는 구천을 천하의 패왕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 사람과 구천은 20년의 노력 끝에 오나라를 멸망시켜 지난날의 치욕을 씻어내고 폐업을 달성했다. 구천이 중원을 손에 넣은 후 법녀와 문종은 관직을 하사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법녀는 대장군의 직함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법녀는 자신이 대장군이 되면 위험해질 것을 염려하며 큰 권세를 도리어 재앙으로 여겼다. 게다가 법녀는 구천의 사람됨이 편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한사코 관직을 마다하고 가족들과 함께 작은 이렵현주의 몸을 의지해 구천의 곁을 떠난다. 배는 삼강과 오호를 지나 제나라에 닿았고 법녀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면서 평생을 지내며 월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법녀가 떠나기 전에 문종에게 남긴 편지가 한 통 있었다. 문종 역시 구천의 곁을 떠나기를 권하는 내용이었다. 새를 다 잡으면 좋은 활이라도 거두어드리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는 법입니다. 월왕은 목이 길고 입이 새처럼 뾰족하니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는 있어도 함께 안락하지는 못할 관상입니다. 공도어서 구천의 곁을 떠나시지요. 문종은 한동안 병을 핑계로 아침 조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법녀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월왕은 문종에게 보검을 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나에게 오나라를 정벌한 계책을 4가지 알려주었지. 그 중에서 3가지를 내가 썼으니 그대가 마지막 계책이 쓸모가 있을지를 돌아가신 선왕과 함께 한번 시험해보게나. 문종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후회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제나라에 도착하여 이름을 치이자피로 고치고 해변가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한 법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제 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가 현명하고 제덕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승상이 되기를 권했다. 하지만 범녀는 여전히 관직을 사양하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후 몰래 제 나라를 떠나 도 땅으로 가서 살았다. 도 땅은 천하의 교통이 사통팔달로 뚫린 곳이라 무역의 중심지였고 범녀는 여기에서도 무역을 하여 적지 않은 이문을 남겼다. 그래서 제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이 100만금으로 불어났다. 범녀는 그렇게 19년간 장사를 하면서 총 3번이나 천금을 벌어들였고 그 모든 재산을 3번 이웃들에게 돌아가게 나누어 주었고 3번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범녀와 문종은 똑같이 구천의 공신이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완벽하게 갈렸다. 한 사람은 천하의 거부가 되어 계속해서 그 명성을 떨치며 거부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토사구팽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범녀는 다투지 않는 것이야말로 화를 피하는 길이라는 이치를 잘 알아 고관대작의 녹봉을 탐하지 않았고 문종은 부귀영화를 버리기가 아까워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자의 부쟁정신은 목적이 아닌 과정이다. 주가 되지 않고 객이 되며 감히 한치를 나서지 않고 한자를 물러선다는 노자의 지략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보전하게 만드는 적절한 처방이다. 싸우지 않아 천하에 그에 맞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보 후퇴함으로써 이보를 나아가고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며 추진력을 얻기 위해 몸을 움츠리는 생존의 철학이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자아 발달과 정신 건강 등과도 궤를 같이 한다. 노자가 말하는 부쟁이란 각자의 장단점, 지위의 고하, 논리의 옳고 그름 등 현대 사회에서 겪는 모순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수양이 깊고 신중한 사람은 타인과 함부로 잘났고 못났는지를 겨루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우수한 점을 내면의 인격을 더욱 함양하는 재료로 삼을 뿐 이를 내세워 남에게 옹졸하게 굴거나 따지고 들지 않는다. 송나라의 재상 부필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당신을 욕한다고 알려주자 부필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 다른 사람을 욕한 것일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욕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한단 말이오? 부필은 또 말했다. 아마 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을 욕하는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필을 욕한 사람이 나중에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했다. 스스로 긍지를 가지되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피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강한 자신감과 높은 자존감이 상대방을 초월하고 압도한다는 뜻이다. 싸움을 피하라고 해서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거나 부당하게 굴욕을 당하라는 말은 아니다. 남과 맞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땅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적정선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긍의부쟁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는 일종의 처세 태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과 대치할 만한 지위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무 능력도 없이 자존심만 높이며 사람들과 다툰다면 긍지와 자부심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비겁하고 무능한 싸움꾼 소리밖에는 듣지 못한다. 다투지 않음으로써 타인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욕심내지 않음으로써 만물을 가질 수가 있다. 탐하지 않아야 명성이 따라오고 넘보지 않아야 이익이 나에게로 모일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자. 남들과 싸우지 않고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며 싸우지 않는 싸움으로 천하에 싸울 자가 없어진다. 싸우지 않으면 자신을 보전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싸우지 않는 것이 곧 화를 입지 않는 길이니 쓸데없이 타인과 장단을 논하지 말고 고하를 다투지 말며 시비를 가리려 하지 마라.
심플하게 살아라. 소박하고 욕심 부리지 않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지닐 수가 있는 것이다. 도덕경 67장. 선진 시기의 제자백가는 검소함은 긍정적으로, 사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 공자는 얘는 사치보다 검소함이 낫다고 했다. 또 묵자는 이렇게 말했다. 절약하고 검소하면 창성할 것이되 과하면 망한다. 또한 관중은 이렇게 말했다. 옷을 입는데 절약하고 재물을 쓰는데 근검하며 사치와 낭비를 금한다. 나라의 위급함을 위함이다. 이렇듯 고대 사상가들에게는 검소함이 정해진 공식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육아의 근검절약 정신은 후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5천자로 되어 있는 도덕경은 단 4글자로 줄일 수 있다. 자검화정. 자애로움, 검소함, 조화로움, 고요함이 그것이다. 검소하여 비로소 넓은 마음을 지닐 수 있다는 도덕경 제67장의 4글자는 그 속에 무궁한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매일 24시간이 주어지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길이를 연장할 수는 없다. 단지 열심히 노력하여 생명의 밀도를 높일 수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이룰 수가 있다. 세상은 무력이 곳곳에서 흘러넘치는데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다. 한평생 열심히 거머쥐려 한들 얼마나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노력을 해놓고 쓰는데도 똑같이 오랜 시간 고민을 하며 인생을 낭비할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적게 벌고 검소하게 지내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을까? 돈은 있어야 하지만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 배불리 먹을 만큼이면 충분하다. 권력은 조금 있으면 좋지만 너무 큰 권력은 필요 없다.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 욕심을 내려놓아 한가해진 여유 시간에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하자. 예로부터 청빈한 삶에 만족하고 고독을 자처하는 것은 엘리트 정신이며 물질적으로 빈곤하지만 정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선비의 자세이다. 소박한 생활 습관은 장수의 중요한 요인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의 미덕이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거나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도 최대한 소박한 계획을 세워야 진정으로 이를 이룰 수가 있다. 목표가 너무 많아 방향을 잃은 삶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리고 욕망이 너무 강한 삶은 스스로를 수렁으로 빠지게 하거나 나쁜 곳에 한눈을 팔게 만든다. 하지만 깨끗하고 욕심 없는 마음은 언제든 자신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만들고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안착할 수 있게 한다. 무절제함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 하지만 성공의 진리는 단순함, 심플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사상가 또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이 바로 주위 환경의 간섭이나 제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마음의 평온함과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심플하고 간단한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토마스 파는 1783년에 태어나 영국 역사상 최장수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았다. 그는 80세 때 첫 번째 결혼을 하고 120세 때 두 번째 결혼을 했다. 145세까지도 뛰어다니거나 타작을 하는 등 육체적인 노동을 거뜬히 해냈다. 그의 전기를 쓴 작가는 그의 죽음을 무척이나 애통해하며 이렇게 썼다. 원래의 방식대로 생활했다면 모든 것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가 사망한 주요 원인은 급격하게 변한 식습관과 오염된 공기였다. 그는 맑고 신선한 공기로 가득한 고향을 떠나 오염된 공기로 더럽혀진 런던으로 왔다.
오랜 세월 동안 투박한 차를 마시고 담백한 채소만 먹었던 그가 호화스러운 런던으로 오자 사람들은 그에게 맛있는 요리와 향기로운 술을 마시도록 권했다. 그래야 그의 건강이 더욱 좋아지고 더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런던에서의 생활은 그의 자연적인 신체 기능에 평소보다 훨씬 큰 부담을 주었고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이 완전히 흐트러져 그는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만약 그의 삶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의 건강 상태를 생각했을 때 몇 년을 충분히 더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생활 속의 간단한 일도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풀어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건강한 삶의 최고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심플한 생활이다. 방만하고 복잡한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고 시도 때도 없이 걱정에 시달리게 한다.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도 지치게 만든다. 일상의 여러 가지 일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사치와 방종은 아름다운 인생을 모두 망치고 심플하고 절제된 습관은 삶의 즐거움을 알게 한다. 심플함은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의 경지이기도 하다. 절제한다고 해서 모든 욕망을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강한 무욕만은 경계해야 한다. 평생을 득실만 따지는 사람이나 주색 잡기에만 빠져 지내는 사람은 심플한 생활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사회나 다른 사람의 의지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은 심플 라이프의 맛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심플 라이프를 즐기고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을 아는 것은 건강한 생활 방식과 태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간소화된 생활에서 마음은 수양을 얻고 규칙적인 습관에서 체력 또한 건강하고 활기차게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은 자유롭고 편안하다. 생활이 간단해진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의 생활과 공간을 소유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심플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이 심플해지는 것이 단조롭고 고독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심플 라이프의 진짜 목적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누리기 위함이다. 심심함과 외로움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심플하면서도 재미로 가득한 삶이다. 심플하면서도 풍족한 삶은 어딘가 모순인 듯 하지만 진정으로 삶을 풍족하고 완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삶을 가볍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루하루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심플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거기에 톡톡 튀는 개성이나 자신의 취향까지 발휘한다면 내가 찾던 풍경은 이미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평범하고 평온하게 살아라. 무릇 욕심 없이 아무것도 애써 하지 않는 사람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보다 현명하다. 도덕경 75장. 노자는 무욕, 고요, 공허, 무의 등이 천지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기초이며 도덕 수양에서 이르러야 할 경지라고 보았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고요하게 수련해야 한다고 했다. 도가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덕행에 위배되는 사악한 존재이고 희열과 분노는 대도를 거스르는 죄과이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또한 본성을 망치는 나쁜 잘못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근심도 즐거움도 없이 언제나 한결같고 외부의 그 어떤 것과도 상충하지 않고 위배됨이 없는 상태를 덕행과 허무, 고요, 무욕의 최고 경지로 보았다. 간결하고 혼란스럽지 않으며 고요함을 유지하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며 욕심을 버리고 아무것도 이루려 하지 않으며
움직이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것. 이는 바로 삶의 최고의 경지인 동시에 양생의 도리이다. 동진 말기 남조의 송대 초기의 시인이자 산문가인 도연명은 몰락한 관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조부와 부친이 모두 관리 출신이었기에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 육아의 경전에 특히 심취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고 선조들의 문학적 업적과 무공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겨 본보기로 삼았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나라를 다스리고 높은 업적을 쌓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었다. 29에서 41살까지는 큰 뜻을 품고 5번이나 관직에 나아갔지만 성품이 강직하여 관료사회의 부패한 분위기에 발디디지 못했다. 그래서 임기도 매번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과는 상반되는 현실에 좌절하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귀원 전거에서 그는 이렇게 읊었다. 세속의 그물에 잘못 떨어져 30년을 흘려버렸네. 그에게 관료사회는 자신을 옥죄는 그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는 41살에 팽택의 현령직을 사직하면서 전원 생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다. 그때 지은 귀거래 해사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지나간 일은 탓할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조칠 수 있음이라. 길을 헤매었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으니 오늘은 옳은 길을 찾아 어제의 잘못을 알았도다. 도연명의 인생관과 추구하던 이상이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은 순간이었다. 시골로 돌아간 도연명은 자신의 모든 생활과 마음가짐을 대자연의 품에 맡겼다. 이후 그의 시에는 자신이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고 동경하는지가 잘 드러난다. 도연명은 가족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여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시작하며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도연명은 정통 육아 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가의 자연숭배나 순수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사상과 위진식이 현학의 귀무사상 등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자연에 순응하며 담담하고 진솔한 생각으로 가득하며 도연명 특유의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는 너그럽고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여유롭고 태연자약한 태도로 삶의 고난과 역경에 직면했다. 그 어떤 명예나 이익도 탐하지 않고 고결한 지조를 지킨 그의 인생 철학은 후세에도 큰 깨달음을 전한다. 인생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글자 중 하나가 바로 평이다. 평범, 평온 등의 말에는 모두 평자가 쓰인다. 우리도 평범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역시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비롯한 모든 사물을 대해야 한다. 평범하고 거진 허위가 없는 삶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과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이야말로 진짜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시간 대부분 역시 바로 이런 평범함 속에 흘러간다. 물론 하늘이 내린 인생 역전의 기회가 생긴다면 누구나 거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기회는 보통 사람들이 만나기가 좀처럼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더 큰 성공을 바라고 욕심을 부리느라 자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헛된 욕심을 내다가 까딱 잘못하면 패가 망신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법, 얻고 잃는 것은 모두 내 신체 외의 것이니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제나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적어지도록,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낮아지도록, 부유할 때는 빈곤해지도록, 자신감에 차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도록,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난도 나를 옮길 수 없고 위험과 무력도 나를 굽힐 수 없다는 고인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자기 자신의 바른 뜻을 견지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행복은 평온한 마음으로 생활할 때 느낄 수 있는 일종의 만족감이다. 평온한 마음으로 나의 생활을 느끼고 돌아보면 행복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웃으며 살아가자.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와 즐거움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라. 천하는 대자연의 신성한 산물이라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없고 강제로 통제할 수가 없다. 제멋대로 바꾸려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강제로 통제하려는 자는 반드시 잃는다. 도덕경 29장. 노자는 유의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경고했다. 나라를 다스림에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억누르면 이로 인해 패망한다. 세상 만물의 물성이 각기 다르고 인성이 다르므로 위정자들은 차이와 특수성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신발에 발을 맞추는 식으로 이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상적인 정치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현실을 잘 반영하며 불필요한 조치와 혹독한 정책을 일절 제외한 정치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바라거나 좋아하는 생활 방식을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나에게 맞게 바꾸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바뀌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좋은 것도 다른 사람의 취향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는 잘 맞는 것도 남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애써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면서 너는 이게 나쁘고 저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대서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을까?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물론 내가 싫어하는 것에도 엄연히 그 이유가 있다. 게다가 내가 그것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 존재를 없애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 좋고 싫음 때문에 괜히 기뻐하고 분노할 필요도 없다. 이는 우리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 즉 다른 사상과 다른 개성, 다른 생활 방식 등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이해해야 하며 간섭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 왕샤오보의 소설 홀로 길을 떠난 돼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생활에서 이것저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간 특유의 습성이다. 샤오보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계획을 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다. 전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자신이 바라고 좋아하는 대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당연히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일 뿐이다. 예를 들어 부모들 중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염원을 자기 자식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된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해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여원을 풀고 싶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식을 끌고 나가려 한다. 아이의 의사나 적성 등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억지로 피아노를 배우게 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등이 그 예이다. 아이를 예술가나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물리적, 금전적, 정신적 노력을 투자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아이의 기대감은 취미나 흥미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가정은 더 이상 즐거운 곳이 될 수 없고 부모 자식 간의 즐거운 시간은 악몽 같은 갈등의 시간으로 변질될 것이다. 화목한 가족 관계를 희생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좇는 것은 사실 부모로서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성인이 된 후에 돌이켜본 어린 시절이 결코 좋은 기억으로 남을 리가 없다. 연인이나 부부를 예로 들어보자.
사랑하는 사이에는 서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 상대방은 죽어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없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원래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반려일 수도 있다. 젊은 시절에는 상대방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기를 바라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성숙해졌을 때는 좀 더 단순하고 유치하던 때가 좋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랜 시간 서로에게 맞추고 관계를 다듬어 왔는데 그때서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만 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 간단하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생각만 조금 바꾸면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금세 만날 수가 있을 테니까. 완벽한 인생은 없다. 만물은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감은 고요함이고 고요함은 명령의 따름이다. 명령의 따름은 항상 그러함이고 항상 그러함을 아는 것이 밝음이다. 항상 그러함을 알지 못하면 도리에 어긋나고 위태로워진다. 도덕경 16장.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외모든 성격이든 혹은 살아온 이력이든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은 있게 마련이다. 이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함으로써 사람은 더욱 성숙해진다. 단점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진짜 두려운 것은 이를 감추고 기만하는 것이다. A 여사는 스스로의 단점을 속이려 들지 않는다. 누구 앞에서건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인정한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녀의 태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존경심을 심어준다. 특히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진심을 조금도 남김없이 털어놓는다. 사실 부끄러운 자신의 단점을 숨기려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도 상대방도 곤란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단점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괜히 이를 덮으려다가 오히려 이를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A 여사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결과물을 내보임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한다. 그리고 한술 더 떠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언제나 원만하고 조화로운 관계와 행복한 생활의 기초가 된다. 크든 작든 혹은 많든 적든 사람마다 단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단점을 가리려고만 한다. 아마도 단점을 숨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나약함과 싸워 이겨야 하고 허영심을 극복해야 하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정말 힘든 일이다. 타이완의 저명한 화가 류용이 그림을 가르칠 때였다. 자기 작품의 결점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몇몇 학생들은 그림을 잘 못 그렸다는 이유로 류용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에게 류용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처음 그림을 배울 때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림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자기의 증상을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림 과제를 제출하는 것도 선생님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바로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단점을 왜 굳이 숨기려고 하나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반평생을 혼자 살아오다가 43세 갑자기 결혼을 했다. 신부는 나이가 비슷하긴 했지만 젊은 시절에 가수 생활을 하면서 2번이나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이력이 있었다. 남자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신부의 흠이 너무 커서 그가 훨씬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았다. 하루는 그가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젊었을 때는 BMW 한번 몰아보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말이야. 돈이 없어서 꿈도 꿀 수 없었지. 지금도 새 차는 못 사고 주인이 2번이나 바뀐 중고차나 모는 신세지만.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몰고 있는 차는 구식 BMW였다. 친구가 차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말했다. 중고차라고? 좋기만 한데 힘도 좋고 말이야. 당연하지.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이었다. 중고라고 나쁠 게 뭐가 있나? 우리 마누라도 그렇다네. 광저우 사람하고 1번, 상하이 사람하고 1번, 결혼도 2번이나 하고 20년 넘게 연예계에 있으면서 별의별 일도 다 겪었지. 그래서인지 지금은 마음을 딱 잡고 예전처럼 그렇게 거칠에 신경 쓰지도 않아. 요리도 잘하고 살림 솜씨도 좋지. 사실대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지금이야. 그런데 나를 만난 거지. 나는 정말 행운아야.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일리 있는 말이군. 사실 나라고 해서 뭐 완벽한 사람인가? 나 역시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지. 힘들었던 일, 방황했던 일도 참으로 많았네. 그런데 우리 둘 다 쉽지 않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 점점 성숙해지고 참을 줄도 알게 된 거야. 서로 귀한 줄도 알게 되고. 이렇게 흠집투성이의 불완전한 인생이 바로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 아니겠나. 남자는 자신 역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아내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 사람은 항상 옳고 그름, 선과 악, 완전과 불완전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 왜 옳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에서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릇되고 악하고 불완전한 것에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언제나 부족한 점을 동반하며 완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이다. 그래서 불완전 역시 일종의 완벽이나 마찬가지이다.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이는 대인배의 너그러운 마음가짐, 성숙함의 다름 아니며 훌륭한 삶의 지혜이다. 잘 될 때 기뻐 말고 안 될 때 슬퍼 마라.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여겨 추함의 존재를 안다. 선한 것을 보고 선하다고 여겨 악함의 존재를 안다. 유와 무는 서로가 있게 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존재하게 한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겨루어 보여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두드러지게 한다. 음악과 선율은 서로 어우러지고 앞과 뒤는 서로를 뒤쫓아 존재하게 한다. 도덕경 2장. 이는 노자의 방법론이자 자연주의를 직접 드러내는 구절이다. 이 문장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대론으로 모든 사물이 서로 대립이라는 관계 속에서 탄생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모든 사물은 상부상생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런 상반되는 관계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사물의 가치 판단 또한 끊임없이 뒤바뀐다. 유와 무, 어려움과 쉬움,
길고 짧음, 높고 낮음, 음악과 선율, 앞과 뒤의 변증법은 세상 만사 모든 현상이 대립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또한 그러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술술 풀리지만 어떤 때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이 깜깜한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심지어 별일 없는 하루 중에도 잠깐 기분이 좋다가 불현듯 갑작스럽게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노자의 변증법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상황과 감정 변화에 휩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순경과 역경의 모순 관계를 이해하며 세옹지마 전화위복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나온다. 역경에 처했을 때는 주위의 모든 것이 침이고 약이 되어 절개와 덕을 쌓게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순경에 처했을 때는 눈앞의 모든 것이 칼과 창이 되어 살을 녹이고 뼈를 깎게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한다. 사람이 역경에 처했을 때는 접하게 되는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치료하는 좋은 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역경을 이겨낼 의지를 단련시켜준다. 하지만 순경에 처했을 때는 주변의 모든 것이 의지력을 꺾고 무력화시키는 칼과 창으로 변하여 저도 모르게 몸과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며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생길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된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당연히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의지를 갈고 닦는다. 그리고 기회가 생겼을 때 이를 절대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켜 높이 날아오른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인품이 덜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환경에 놓이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타락하고 잘못되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빈부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순경과 역경 또한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을 유념하고 경계해야 한다. 노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좌절을 경험할 때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를 따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반대로 좌절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따져보라고 경고한다. 아무리 좌절이 닥쳐와도 자신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발끝을 딛고 높이 올라서면 조금 전과 다른 삶의 세계가 또다시 펼쳐지지 않는가? 춘추 전국시대의 자문은 초나라의 재상인 영윤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3번이나 영윤의 자리에 올랐지만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 3번을 그만두면서도 노여워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마음이 언제나 평온하기에 삶의 순경과 역경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자문은 마음 씀씀이가 관대하여 이런 일을 다투는 것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잃게 되어 있는 것은 얻으려 노력하여도 장담할 수 없고 이를 얻으려고 용을 쓰면 쓸수록 마음은 더욱 평정심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아무런 이득도 생기지 않고 차라리 그냥 내버려둔 것만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문에게 인생길은 언제나 탄탄대로 순경이었고 어려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잘 될 때도 기뻐하지 말고 안 될 때도 슬퍼하지 마라. 일이 잘 될 때 재앙이 도사리고 있으며 안 될 때도 복은 다가오는 법이다. 세상 모든 일은 서로 맞서면서 조화를 이룬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오르막도 내리막도 있으니
세웅지마 전화위복을 잊지 말자.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려 있다. 다투지 않아야 화를 피한다. 남들과 다투지 않은 고로 천하에 그와 싸우려는 자가 없다. 도덕경 66장. 노자는 사람이 사심을 품을수록 자기 자신을 잃고 무엇을 하려고 욕심을 부릴수록 이루기가 어렵다고 했다. 만약 혼자서 온 나라의 사람들과 나라를 두고 다투거나 세상 모든 사람들과 천하를 놓고 다투려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반대로 남들과 싸우지 않고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바라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며 싸우지 않는 싸움으로 천하에 싸울 자가 없어질 것이다. 노자는 천하에 가장 다투지 않는 존재로 물만한 것이 없다고 보았다. 물은 만물의 생명을 보살피고 키워내는 덕행을 지녔다. 물은 세상 만물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나누어 줄 뿐 만물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 물은 세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모두를 위해 일하면서도 언제나 우위에 서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지 않는다.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오르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말이 있다. 물은 영원히 불평등한 이 세상에서 기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래서 노자는 물을 다투지 않기에 천하에 다툴 자가 없으며 너그러운 포용력을 미덕으로 이루었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옛사람들은 물로 이루어진 바다와 흙으로 이루어진 산을 두고 상응하는 대구를 지어 수양의 목표로 삼았다. 오로지 물만이 아래로 흘러 바다를 이루고 산만이 자만하지 않고 하늘과 높이를 겨룰만 하다. 우리에게 손자병법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의 고대 병법서 손자에는 무릇 군의 형세는 물을 닮아야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손자는 최고로 이상적인 병법은 물과 같은 방식이라고 여겼다. 물은 그 속에 거대한 힘을 품고 있으며 정형화된 형상이 없이 담는 용기에 따라 계속해서 모습을 바꾼다. 그래서 손자는 물을 병법에 대입하여 전쟁을 치를 때도 물의 정신을 배워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과 같이 고정된 형상이 없으면 전투에서도 고정불변의 태세가 있을 수 없다. 적군의 형세를 살펴 자유자재로 전략을 바꾼다면 승기를 장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장수는 먼저 전략의 원칙을 세우되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거나 틀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상황의 변화를 보고 재빠르게 아군의 전술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 이런 탄력적이고 다변적인 전술은 적군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동시에 아군의 역량을 재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순한 성질을 띠고 있지만 소용돌이나 급류를 이루면 거대한 암석도 거친 나무 둥치도 아주 손쉽게 해치워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바둑 고수인 다카가와 슈가쿠는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는 기전에서도 물이 흘러가듯 자유롭고 쉬운 대국을 펼쳐서 상대에게 두려움이나 위협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 고요한 파도가 덮쳐온 듯 일시에 그 힘을 발휘했고 순식간에 상대의 공세를 무너뜨렸다. 싸우지 않으므로 천하에 싸울 상대가 없다는 이치를 자유자재로 활용했던 것이다. 싸움을 피하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무엇과도 싸우고 다투지 않는 것은 결국 크게 이루기 위해 먼저 무의를 실천하는 것을 가리킨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는 엄연히 무의가 아닌 유의이며
무의를 통해 먼 훗날 이루게 될 무언가를 미리 내다본 생활 속의 철학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평탄한 길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늘의 뜻을 따르고 시대의 추세를 따르고 민심을 따르고 자기 본연의 성질을 따르면 절대로 상황에 휘둘려 허둥대지 않는다. 마치 대자연에 몸을 완전히 맡긴 원시인처럼 하늘과 운명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보자. 인생이라는 망망대해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주동적이고 낙관적이며 자발적으로 운명의 뱃머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다. 춘추 전국시대의 법녀의 일화에서도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법녀는 월나라 왕 구천의 책사로 박학다식하고 병법에 정통하여 손자 장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었다. 당시 혁혁한 공을 올린 또 다른 책사 문종과 법녀는 구천을 천하의 패왕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 사람과 구천은 20년의 노력 끝에 오나라를 멸망시켜 지난날의 치욕을 씻어내고 폐업을 달성했다. 구천이 중원을 손에 넣은 후 법녀와 문종은 관직을 하사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법녀는 대장군의 직함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법녀는 자신이 대장군이 되면 위험해질 것을 염려하며 큰 권세를 도리어 재앙으로 여겼다. 게다가 법녀는 구천의 사람됨이 편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한사코 관직을 마다하고 가족들과 함께 작은 이렵현주의 몸을 의지해 구천의 곁을 떠난다. 배는 삼강과 오호를 지나 제나라에 닿았고 법녀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면서 평생을 지내며 월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법녀가 떠나기 전에 문종에게 남긴 편지가 한 통 있었다. 문종 역시 구천의 곁을 떠나기를 권하는 내용이었다. 새를 다 잡으면 좋은 활이라도 거두어드리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는 법입니다. 월왕은 목이 길고 입이 새처럼 뾰족하니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는 있어도 함께 안락하지는 못할 관상입니다. 공도어서 구천의 곁을 떠나시지요. 문종은 한동안 병을 핑계로 아침 조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법녀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월왕은 문종에게 보검을 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나에게 오나라를 정벌한 계책을 4가지 알려주었지. 그 중에서 3가지를 내가 썼으니 그대가 마지막 계책이 쓸모가 있을지를 돌아가신 선왕과 함께 한번 시험해보게나. 문종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후회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제나라에 도착하여 이름을 치이자피로 고치고 해변가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한 법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제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가 현명하고 제덕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승상이 되기를 권했다. 하지만 법녀는 여전히 관직을 사양하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후 몰래 제나라를 떠나 도 땅으로 가서 살았다. 도 땅은 천하의 교통이 사통팔달로 뚫린 곳이라 무역의 중심지였고 법녀는 여기에서도 무역을 하여 적지 않은 이문을 남겼다. 그래서 제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이 100만금으로 불어났다. 법녀는 그렇게 19년간 장사를 하면서 총 3번이나 천금을 벌어들였고 그 모든 재산을 3번 이웃들에게 돌아가게 나누어 주었고 3번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법녀와 문종은 똑같이 구천의 공신이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완벽하게 갈렸다. 한 사람은 천하의 거부가 되어 계속해서 그 명성을 떨치며 거부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토사구팽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법녀는 다투지 않는 것이야말로 화를 피하는 길이라는 이치를 잘 알아
고관대작의 녹봉을 탐하지 않았고 문종은 부귀 영화를 버리기가 아까워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자의 부쟁 정신은 목적이 아닌 과정이다. 주가 되지 않고 객이 되며 감히 한치를 나서지 않고 한자를 물러선다는 노자의 지략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보전하게 만드는 적절한 처방이다. 싸우지 않아 천하에 그에 맞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보 후퇴함으로써 이보를 나아가고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며 추진력을 얻기 위해 몸을 움츠리는 생존의 철학이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자아 발달과 정신 건강 등과도 궤를 같이 한다. 노자가 말하는 부쟁이란 각자의 장단점, 지위의 고하, 논리의 옳고 그름 등 현대 사회에서 겪는 모순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수양이 깊고 신중한 사람은 타인과 함부로 잘났고 못났는지를 겨루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우수한 점을 내면의 인격을 더욱 함양하는 재료로 삼을 뿐 이를 내세워 남에게 옹졸하게 굴거나 따지고 들지 않는다. 송나라의 재상 부필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당신을 욕한다고 알려주자 부필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 다른 사람을 욕한 것일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욕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한단 말이오? 부필은 또 말했다. 아마 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을 욕하는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필을 욕한 사람이 나중에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했다. 스스로 긍지를 가지되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피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강한 자신감과 높은 자존감이 상대방을 초월하고 압도한다는 뜻이다. 싸움을 피하라고 해서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거나 부당하게 굴욕을 당하라는 말은 아니다. 남과 맞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땅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적정선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긍의부쟁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는 일종의 처세 태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과 대치할 만한 지위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무 능력도 없이 자존심만 높이며 사람들과 다툰다면 긍지와 자부심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비겁하고 무능한 싸움꾼 소리밖에는 듣지 못한다. 다투지 않음으로써 타인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욕심내지 않음으로써 만물을 가질 수가 있다. 탐하지 않아야 명성이 따라오고 넘보지 않아야 이익이 나에게로 모일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자. 남들과 싸우지 않고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며 싸우지 않는 싸움으로 천하에 싸울 자가 없어진다. 싸우지 않으면 자신을 보전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싸우지 않는 것이 곧 화를 입지 않는 길이니 쓸데없이 타인과 장단을 논하지 말고 고화를 다투지 말며 시비를 가리려 하지 마라. 심플하게 살아라. 소박하고 욕심 부리지 않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지닐 수가 있는 것이다. 도덕경 67장. 선진 시기의 제자백가는 검소함은 긍정적으로, 사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 공자는 예는 사치보다 검소함이 낫다고 했다. 또 묵자는 이렇게 말했다. 절약하고 검소하면 창성할 것이되 과하면 망한다. 또한 관중은 이렇게 말했다. 옷을 입는데 절약하고 재물을 쓰는데 근검하며 사치와 낭비를 금한다. 나라의 위급함을 위함이다. 이렇듯 고대 사상가들에게는 검소함이 정해진 공식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육아의 근검절약 정신은 후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5천자로 되어 있는 도덕경은 단 4글자로 줄일 수 있다. 자검화정. 자애로움, 검소함,
조화로움, 고요함이 그것이다. 검소하여 비로소 넓은 마음을 지닐 수 있다는 도덕경 제67장의 네 글자는 그 속에 무궁한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매일 24시간이 주어지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길이를 연장할 수는 없다. 단지 열심히 노력하여 생명의 밀도를 높일 수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이룰 수가 있다. 세상은 무력이 곳곳에서 흘러넘치는데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다. 한평생 열심히 거머쥐려 한들 얼마나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노력을 해놓고 쓰는데도 똑같이 오랜 시간 고민을 하며 인생을 낭비할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적게 벌고 검소하게 지내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을까? 돈은 있어야 하지만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 배불리 먹을 만큼이면 충분하다. 권력은 조금 있으면 좋지만 너무 큰 권력은 필요 없다.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 욕심을 내려놓아 한가해진 여유 시간에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하자. 예로부터 청빈한 삶에 만족하고 고독을 자처하는 것은 엘리트 정신이며 물질적으로 빈곤하지만 정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선비의 자세이다. 소박한 생활 습관은 장수의 중요한 요인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의 미덕이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거나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도 최대한 소박한 계획을 세워야 진정으로 이를 이룰 수가 있다. 목표가 너무 많아 방향을 잃은 삶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리고 욕망이 너무 강한 삶은 스스로를 수렁으로 빠지게 하거나 나쁜 곳에 한눈을 팔게 만든다. 하지만 깨끗하고 욕심 없는 마음은 언제든 자신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만들고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안착할 수 있게 한다. 무절제함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 하지만 성공의 진리는 단순함, 심플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사상가 또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이 바로 주위 환경의 간섭이나 제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마음의 평온함과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심플하고 간단한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토마스 판은 1783년에 태어나 영국 역사상 최장수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았다. 그는 80세 때 첫 번째 결혼을 하고 120세 때 두 번째 결혼을 했다. 145세까지도 뛰어다니거나 타작을 하는 등 육체적인 노동을 거뜬히 해냈다. 그의 전기를 쓴 작가는 그의 죽음을 무척이나 애통해하며 이렇게 썼다. 원래의 방식대로 생활했다면 모든 것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가 사망한 주요 원인은 급격하게 변한 식습관과 오염된 공기였다. 그는 맑고 신선한 공기로 가득한 고향을 떠나 오염된 공기로 더럽혀진 런던으로 왔다. 오랜 세월 동안 투박한 차를 마시고 담백한 채소만 먹었던 그가 호화스러운 런던으로 오자 사람들은 그에게 맛있는 요리와 향기로운 술을 마시도록 권했다. 그래야 그의 건강이 더욱 좋아지고 더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런던에서의 생활은 그의 자연적인 신체 기능에 평소보다 훨씬 큰 부담을 주었고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이 완전히 흐트러져 그는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만약 그의 삶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의 건강 상태를 생각했을 때 몇 년을 충분히 더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생활 속의 간단한 일도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풀어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건강한 삶의 최고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심플한 생활이다. 방만하고 복잡한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고 시도 때도 없이 걱정에 시달리게 한다.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도 지치게 만든다. 일상의 여러 가지 일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사치와 방종은 아름다운 인생을 모두 망치고 심플하고 절제된 습관은 삶의 즐거움을 알게 한다. 심플함은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의 경지이기도 하다. 절제한다고 해서 모든 욕망을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강한 무욕만은 경계해야 한다. 평생을 득실만 따지는 사람이나 주색 잡기에만 빠져 지내는 사람은 심플한 생활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사회나 다른 사람의 의지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은 심플 라이프의 맛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심플 라이프를 즐기고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을 아는 것은 건강한 생활 방식과 태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간소화된 생활에서 마음은 수양을 얻고 규칙적인 습관에서 체력 또한 건강하고 활기차게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은 자유롭고 편안하다. 생활이 간단해진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의 생활과 공간을 소유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심플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이 심플해지는 것이 단조롭고 고독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심플 라이프의 진짜 목적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누리기 위함이다. 심심함과 외로움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심플하면서도 재미로 가득한 삶이다. 심플하면서도 풍족한 삶은 어딘가 모순인 듯 하지만 진정으로 삶을 풍족하고 완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삶을 가볍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루하루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심플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거기에 톡톡 튀는 개성이나 자신의 취향까지 발휘한다면 내가 찾던 풍경은 이미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평범하고 평온하게 살아라. 무릇 욕심 없이 아무것도 애써 하지 않는 사람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보다 현명하다. 도덕경 75장. 노자는 무욕, 고요, 공허, 무의 등이 천지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기초이며 도덕 수양에서 이르러야 할 경지라고 보았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고요하게 수련해야 한다고 했다. 도가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덕행에 위배되는 사악한 존재이고 희열과 분노는 대도를 거스르는 죄과이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또한 본성을 망치는 나쁜 잘못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근심도 즐거움도 없이 언제나 한결같고 외부의 그 어떤 것과도 상충하지 않고 위배됨이 없는 상태를 덕행과 허무, 고요, 무욕의 최고 경지로 보았다. 간결하고 혼란스럽지 않으며 고요함을 유지하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며 욕심을 버리고 아무것도 이루려 하지 않으며 움직이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것. 이는 바로 삶의 최고의 경지인 동시에 양생의 도리이다. 동진 말기 남조의 송대 초기의 시인이자 산문가인 도연명은 몰락한 관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조부와 부친이 모두 관리 출신이었기에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 육아의 경전에 특히 심취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고 선조들의 문학적 업적과 무공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겨 본보기로 삼았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나라를 다스리고 높은 업적을 쌓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었다. 29에서 41살까지는 큰 뜻을 품고 5번이나 관직에 나아갔지만 성품이 강직하여 관료사회의 부패한 분위기에 발디디지 못했다. 그래서 임기도 매번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과는 상반되는 현실에 좌절하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귀원전거에서 그는 이렇게 읊었다. 세속의 그물에 잘못 떨어져 30년을 흘려버렸네. 그에게 관료사회는 자신을 옥죄는 그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는 41살에 팽택의 현령직을 사직하면서 전원 생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다. 그때 지은 귀거래 해사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지나간 일은 탓할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조출 수 있음이라. 길을 헤매었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으니 오늘은 옳은 길을 찾아 어제의 잘못을 알았도다. 도연명의 인생관과 추구하던 이상이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은 순간이었다. 시골로 돌아간 도연명은 자신의 모든 생활과 마음가짐을 대자연의 품에 맡겼다. 이후 그의 시에는 자신이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고 동경하는지가 잘 드러난다. 도연명은 가족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여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시작하며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도연명은 정통 육아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가의 자연숭배나 순수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사상과 위진식이 현학의 귀모사상 등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자연에 순응하며 담담하고 진솔한 생각으로 가득하며 도연명 특유의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는 너그럽고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여유롭고 태연자약한 태도로 삶의 고난과 역경에 직면했다. 그 어떤 명예나 이익도 탐하지 않고 고결한 지조를 지킨 그의 인생 철학은 후세에도 큰 깨달음을 전한다. 인생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글자 중 하나가 바로 평이다. 평범, 평온 등의 말에는 모두 평자가 쓰인다. 우리도 평범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역시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비롯한 모든 사물을 대해야 한다. 평범하고 거진 허위가 없는 삶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과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이야말로 진짜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시간 대부분 역시 바로 이런 평범함 속에 흘러간다. 물론 하늘이 내린 인생 역전의 기회가 생긴다면 누구나 거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기회는 보통 사람들이 만나기가 좀처럼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더 큰 성공을 바라고 욕심을 부리느라 자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헛된 욕심을 내다가 까딱 잘못하면 패가 망신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법, 얻고 잃는 것은 모두 내 신체 외의 것이니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제나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적어지도록,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낮아지도록, 부유할 때는 빈곤해지도록, 자신감에 차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도록,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난도 나를 옮길 수 없고 위험과 무력도 나를 굽힐 수 없다는 고인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자기 자신의 바른 뜻을 견지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행복은 평온한 마음으로 생활할 때 느낄 수 있는 일종의 만족감이다. 평온한 마음으로 나의 생활을 느끼고 돌아보면 행복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웃으며 살아가자.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와 즐거움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라. 천하는 대자연의 신성한 산물이라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없고 강제로 통제할 수가 없다. 제멋대로 바꾸려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강제로 통제하려는 자는 반드시 잃는다. 도덕경 29장. 노자는 유의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경고했다. 나라를 다스림에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억누르면 이로 인해 패망한다. 세상 만물의 물성이 각기 다르고 인성이 다르므로 위정자들은 차이와 특수성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신발에 발을 맞추는 식으로 이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상적인 정치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현실을 잘 반영하며 불필요한 조치와 혹독한 정책을 일절 제외한 정치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바라거나 좋아하는 생활 방식을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나에게 맞게 바꾸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바뀌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좋은 것도 다른 사람의 취향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는 잘 맞는 것도 남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애써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면서 너는 이게 나쁘고 저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대서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을까?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물론 내가 싫어하는 것에도 엄연히 그 이유가 있다. 게다가 내가 그것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 존재를 없애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 좋고 싫음 때문에 괜히 기뻐하고 분노할 필요도 없다. 이는 우리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 즉 다른 사상과 다른 개성, 다른 생활 방식 등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이해해야 하며 간섭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 왕샤오보의 소설 홀로 길을 떠난 돼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생활에서 이것저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간 특유의 습성이다. 샤오보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계획을 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다. 전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자신이 바라고 좋아하는 대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당연히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일 뿐이다. 예를 들어 부모들 중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염원을 자기 자식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된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해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여원을 풀고 싶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식을 끌고 나가려 한다. 아이의 의사나 적성 등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억지로 피아노를 배우게 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등이 그 예이다. 아이를 예술가나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물리적, 금전적, 정신적 노력을 투자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아이의 기대감은 취미나 흥미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가정은 더 이상 즐거운 곳이 될 수 없고 부모 자식 간의 즐거운 시간은 악몽 같은 갈등의 시간으로 변질될 것이다. 화목한 가족 관계를 희생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좇는 것은 사실 부모로서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성인이 된 후에 돌이켜본 어린 시절이 결코 좋은 기억으로 남을 리가 없다. 연인이나 부부를 예로 들어보자. 사랑하는 사이에는 서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 상대방은 죽어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없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원래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반려일 수도 있다. 젊은 시절에는 상대방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기를 바라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성숙해졌을 때는 좀 더 단순하고 유치하던 때가 좋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랜 시간 서로에게 맞추고 관계를 다듬어 왔는데 그때서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만 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 간단하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생각만 조금 바꾸면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금세 만날 수가 있을 테니까. 완벽한 인생은 없다. 만물은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감은 고요함이고 고요함은 명령의 따름이다. 명령의 따름은 항상 그러함이고 항상 그러함을 아는 것이 밝음이다. 항상 그러함을 알지 못하면 도리에 어긋나고 위태로워진다. 도덕경 16장.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외모든 성격이든 혹은 살아온 이력이든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은 있게 마련이다. 이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함으로써 사람은 더욱 성숙해진다. 단점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진짜 두려운 것은 이를 감추고 기만하는 것이다. A 여사는 스스로의 단점을 속이려 들지 않는다. 누구 앞에서건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인정한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녀의 태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존경심을 심어준다. 특히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진심을 조금도 남김없이 털어놓는다. 사실 부끄러운 자신의 단점을 숨기려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도 상대방도 곤란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단점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괜히 이를 덮으려다가 오히려 이를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A 여사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결과물을 내보임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한다. 그리고 한술 더 떠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언제나 원만하고 조화로운 관계와 행복한 생활의 기초가 된다. 크든 작든 혹은 많든 적든 사람마다 단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단점을 가리려고만 한다. 아마도 단점을 숨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나약함과 싸워 이겨야 하고 허영심을 극복해야 하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정말 힘든 일이다. 타이완의 저명한 화가 류용이 그림을 가르칠 때였다. 자기 작품의 결점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몇몇 학생들은 그림을 잘 못 그렸다는 이유로 류용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에게 류용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처음 그림을 배울 때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림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자기의 증상을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림 과제를 제출하는 것도 선생님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바로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단점을 왜 굳이 숨기려고 하나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반평생을 혼자 살아오다가 43세 갑자기 결혼을 했다. 신부는 나이가 비슷하긴 했지만 젊은 시절에 가수 생활을 하면서 2번이나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이력이 있었다. 남자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신부의 흠이 너무 커서 그가 훨씬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았다. 하루는 그가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젊었을 때는 BMW 한번 몰아보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말이야. 돈이 없어서 꿈도 꿀 수 없었지. 지금도 새 차는 못 사고 주인이 2번이나 바뀐 중고차나 모는 신세지만.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몰고 있는 차는 구식 BMW였다. 친구가 차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말했다. 중고차라고? 좋기만 한데 힘도 좋고 말이야. 당연하지.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이었다. 중고라고 나쁠 게 뭐가 있나?
우리 마누라도 그렇다네. 광저우 사람하고 한 번, 상하이 사람하고 한 번, 결혼도 2번이나 하고 20년 넘게 연예계에 있으면서 별의별 일도 다 겪었지. 그래서인지 지금은 마음을 딱 잡고 예전처럼 그렇게 거칠에 신경 쓰지도 않아. 요리도 잘하고 살림 솜씨도 좋지. 사실대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지금이야. 그런데 나를 만난 거지. 나는 정말 행운아야.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일리 있는 말이군. 사실 나라고 해서 뭐 완벽한 사람인가? 나 역시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지. 힘들었던 일, 방황했던 일도 참으로 많았네. 그런데 우리 둘 다 쉽지 않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 점점 성숙해지고 참을 줄도 알게 된 거야. 서로 귀한 줄도 알게 되고, 이렇게 흠집투성이의 불완전한 인생이 바로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 아니겠나. 남자는 자신 역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아내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2사람이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 사람은 항상 옳고 그름, 선과 악, 완전과 불완전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 왜 옳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에서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릇되고 악하고 불완전한 것에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언제나 부족한 점을 동반하며 완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이다. 그래서 불완전 역시 일종의 완벽이나 마찬가지이다.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이는 대인배의 너그러운 마음가짐, 성숙함의 다름 아니며 훌륭한 삶의 지혜이다.